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 한강 다리를 건너는 장갑차의 궤도음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하늘에는 아직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도시는 이미 군합발의 긴장으로 깨어났다. 그날 새벽, 소령 출신의 한 장교가 낡은 군용 지프에 올라탔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 훗날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축을 바꿔놓을 이름이었다. 그는 혁명이라 불렀고 역사는 그날을 쿠데타라 기록했다. 그러나 그가 이후 18년 동안 쌓아올린 성취와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구국의 영웅이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단언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박정희는 과연 역사의 이단아였는가? 이단아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시대를 거스른 자를 뜻한다. 그의 삶과 선택은 분명 시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빈곤한 나라를 경제 개발의 실험장으로 삼았다. 그는 제도와 규범을 부정했지만 그 부정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는 이단적 독재자였을까? 아니면 필연적 변혁자였을까? 이 다큐멘터리는 그가 남긴 18년의 궤적을 통해 이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는다. 1장. 폐허의 세대, 그리고 새로운 신앙. 1950년대 후반, 한국은 전쟁의 상처 위에 서 있었다. GDP는 1인당 70달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하루 한 끼도 버거웠다. 도로에는 차가 다니지 않았고 도시의 밤거리는 전기불이 아닌 등잔불이 지배했다. 이 시절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허세였다. 정치인은 싸웠고 군대는 흔들렸으며 국민은 절망했다. 박정희는 그 절망의 틈에서 등장했다. 그는 말보다 계산에 능한 실무형 인물이었다. 전쟁 후 군 내부에서 공산주의 전력 논란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가 불과 몇 년 만에 혁명 지도자가 된 것은 아이러니였다. 그의 세계관은 철저히 근대화의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가난을 죄로, 후진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에게 민주주의보다 시급한 것은 밥 짓는 연기였다.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한 그는 우리는 굶주림을 몰아내야 한다. 자유는 그 다음 문제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그의 국가 운영 철학의 요약이었다. 그에게 자유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 국민의 참여보다는 국가의 동원이 우선이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이미 역사의 이단아가 되기 시작했다. 2장. 한강의 기적 혹은 강제된 근대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미국식 시장 경제보다 일본의 관치경제 모델에 주목했다. 정부가 직접 끌고 가야 한다. 그는 행정, 금융, 산업을 하나의 톱니바퀴로 묶었다. 서울 명동의 은행 창구에서 나오는 자본은 모두 정부가 정한 산업으로 향했다. 시멘트, 철강, 전자, 조선.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었다. 그 중심에는 포항제철이 있었다. 1968년 박정희는 세계은행과 일본 정부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끌어왔다. 그는 포항의 바닷가를 돌며 이렇게 말했다. 나라에 철이 없으면 피를 흘린다. 우리는 철로 독립해야 한다. 이 철의 신앙은 곧 경제적 민족주의로 발전했다. 국민은 근면자 조협동의 구호 아래 노동전선에 동원되었다. 1970년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화의 빛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시선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선소를 세웠고 고속도로를 뚫었으며 새마을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그의 시대는 경제성장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통제의 시대였다. 그가 만든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근대의 신전이었다.
그 신전의 벽면에는 국가가 곧 신이며 국민은 신의 병사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3장. 유신, 자유를 대가로 한 질서. 1972년 10월 대통령 긴급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헌법은 단 한 사람의 권력에 종속되었다. 그 이름은 유신. 박정희는 유신을 한국형 민주주의라 불렀지만 사실상 절대 권력의 탄생이었다. 그는 말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은 일면 타당했다. 당시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고 북한은 김일성 체제 아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체제 경쟁에서 민주적 절차보다 경제적 성취를 선택했다. 그러나 유신은 결국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실험으로 변질되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사상은 감시되었으며 학생과 노동자의 입은 봉쇄되었다. 1979년 부마항쟁의 함성이 전국으로 번질 때 그는 여전히 국가 안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의 시대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4장. 총성의 밤, 그리고 이단아의 몰락.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다. 그의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가 남긴 것은 찬란한 산업화의 유산이었고 동시에 민주주의의 깊은 상처였다. 그의 죽음 이후 국민은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성취는 정당했는가? 역사는 냉정하다. 그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가 세운 시스템 국가 주도의 경제, 권위적 행정, 효율 중심의 문화는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5장. 이단의 의미 질서의 파괴자이자 창조자. 이단아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의 신념을 부정하면서도 새로운 신념을 세운 사람이다. 박정희는 냉전 체제 속에서 가난한 국가라는 기존 질서를 부정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독재의 틀 안에 결합시켰고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했다. 그의 방식은 비민주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압도적으로 현실적이었다. 그는 제도보다 결과를, 자유보다 성장률을 택했다. 그러나 이단의 운명은 언제나 같다. 그가 세운 질서는 곧 스스로의 모순으로 무너진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성공의 자식들. 바로 도시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민주화 열망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결국 스스로가 만든 세력에게 심판받은 근대의 프로메테우스였다. 6장. 오늘의 시선 박정희, 기억의 정치학.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그의 이름은 거리의 동상과 교과서의 문장 속에서 찬양과 비판, 추억과 논쟁을 동시에 불러온다. 그를 그리워하는 세대는 말한다. 그때는 그래도 잘 살게 되었다. 그를 비판하는 세대는 묻는다. 그 성장의 대가는 누구의 희생이었는가? 이 대립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다. 박정희의 시대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의 한국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 성장과 민주주의, 효율과 인권의 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이단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아 숨쉰다. 빠르게, 강하게, 효율적으로. 이 세 단어는 박정희가 남긴 집단 심리의 유전자였다. 7장. 결론. 역사의 이단아인가? 필연의 사도인가? 박정희는 역사의 이단아인가? 그렇다. 그는 자유와 절차, 인권이라는 시대의 상식을 거스른 존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신념을 제시한 현실의 혁명가였다. 그의 방식은 비윤리적이었지만 그의 목표는 국가 생존이었다. 이단아란 필요할 때 등장하고 시대가 바뀌면 버려지는 존재다. 그는 시대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의해 폐기된 지도자였다. 그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그가 이를 깨닫기 전에 그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강철의 신념, 모래 위의 발자국. 그가 죽은 후에도 한강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그가 세운 공장은 여전히 돌아간다. 그러나 역사는 한 가지를 묻는다. 그 모든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는가? 박정희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떠났다. 그의 발자국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은 세월의 바람 속에서 서서히 흩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찬양과 비판을 동시에 받는 유일한 이름으로.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선 이단하였고 그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의 질서를 의심할 용기가 있는가?